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폭염과 코로나19로 농촌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 인건비가 엄청 뛰었고 무리해서 수확을 해도 거리두기로 소비가 크게 줄어서 판로가 걱정입니다. 해마다 차라리 씨를 뿌리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고 탄식이 나오는데 올해도 적절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땜질식이고 정치권은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상호 신뢰 회복 등의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밖 비중이 연일 40%를 오르내리며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시행되고 일부 지역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도입의 차질 속에 18세에서 49세까지의 접종 계획이 오는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닷새째를 맞은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이모저모와 함께 양성평등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 보도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의 주요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사과한 데 대해 검찰이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며 조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오늘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에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 회복 의지를 다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먼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에 끊겨있던 통신 연락선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격 복원됐습니다. 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9일 북측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린 지 40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3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고 우선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친서에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폭우 상황에 대한 조기 극복과 위로의 뜻이 오갔고 양 정상은 각각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이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도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우선 남북 연락사무소와 동서의 군 통신선으로 전과 같이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통화를 재개하고 과거 운영 상황을 기준으로 한라인을 포함한 통신선을 복원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신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남은 과제가 많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이 길었기 때문에 정상 간 꾸준한 소통의 결과로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번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남북 간의 군 통신선도 오늘 오전 시험 통화를 시작으로 다시 가동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긴장 완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남북 통신선이 일제히 복원되면서 군사당국 간 연락망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영어입니까? 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시험 통화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정기적인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기대를 거는 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발판이 다시 마련된 부분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화살머리 고지 공동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예상됩니다. 화살머리 고지 공동유해 발굴의 경우 남측 지역은 이미 발굴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군 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 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빗장을 열지 않는 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간접 대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락망 복원 발표를 앞두고도 평화와 전쟁 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시기나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해빙 모드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소식에 여야는 물론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통신선 복원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북 간 한라인 복원으로 그간 경색됐던 한반도 관계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SNS를 통해 가뭄 깊은 땅의 소나기 소리처럼 시원한 소식이라고 반색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나란히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북 양 정상이 친서 교환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두 정상이 다시 시작한 담대한 걸음을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남북 대화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남북 통신 연락선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끊어지거나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통신 복원이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만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이번 통신선 복원의 밝은 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측 심기만 살핀다면 통신선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지만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온 것처럼 들떠선 안 된다며 차분한 상황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 소식에 여야는 물론 대권 주자들 모두 환영의 뜻은 마찬가지였지만 그 속내는 깊은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지나친 비방을 멈추자는 이른바 원팀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감정 섞인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관위가 네거티브 과열에 대해 공개적인 경고장까지 날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선 공격적인 대응을 잠시 쉬어갔습니다.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건 물론 SNS에서도 현안 관련 입장만 내놓으며 도정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지지율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는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서로 상처내는 언동을 피해야 한다며 원팀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지사로는 그 승리가 어려울 거라며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더 쉬운 상대가 될 것 같다. 네.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두주자와 추격주자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건데 캠프 간 대리전은 날이 갈수록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지역주의 논란을 꺼내든 이낙연 캠프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다시 한번 촉구한 데 이어
또 명백한 흑색 선전의 경우에는 당이 선언적으로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캠프나 관여되어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 정도까지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네거티브에 공을 들인들 이 전 대표가 1위 후보로 올라서진 못할 거라 깎아내렸습니다. 지지율이 되지 않는데 1등이 되기 위해서 일방적인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평소에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민주당은 우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열면 네거티브 수위가 낮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의 경계 자체가 모호한 데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은 만큼 협약식 이후에도 상호 비방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놓고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커지자 당내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한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야당의 4.7 재보궐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며 입당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의원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국전쟁 휴전일을 맞아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유엔군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강조하며 보수 색채를 뚜렷이했고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그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유력 주자가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로 진영이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 20여 명은 이미 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고 조기 입당을 택한 최 전 원장을 향해서는 조혜진, 박대출, 김용판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영 간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드루킹 특검 연장론을 주장한 데 이어 정진석 의원이 주범을 잡자며 의원들에게 릴레이 시위를 제안한 겁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즉각 특정 후보가 던진 의제를 의원들이 하명받듯 실행하는 건 좋지 않다며 사건 당시 윤 전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이 드루킹 사건 은폐의 당사자라며 망각증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견제도 더욱 드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대선 주자 가운데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죠. 또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권에 또 도전장을 내셨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 정치적 지형은 뭐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4년 전에는 제가 4번 후보였고요. 예. 이번에는 2번 후보로 뛰려고 도전하고 있고 4년 동안 뭐 많이 준비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걸 토대로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이나 해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재 야권 대선 주자 중에 이제 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고 2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어떻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평을 듣고 싶은데 모셔와야 될 분들입니까? 빨리. 예, 뭐 한 번은 들어오셨습니다만. 예, 어떤 분들한테든 저희 당은 다 열려 있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예. 방금 앵커께서 이제 1위, 2위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론이 바뀌고 있고 오늘 예. 나온 그 NBS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그 조사에 이 범야권의 이 순위를 보면 1위가 이제 윤석열 총장입니다만 내려오고 있고 예. 또 홍준표 전 대표와 제가 예. 공동 이래 같은 오호. 2위고 이래서 저는 여론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후보가 야권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이 예. 이제부터 서서히 정해져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지지율 그거는 뭐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예. 그 정권 내에서 계속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쪽 당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두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뭐 김동연 부총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야권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과연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가장 최적임이냐 누구를 내세우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누구를 내세우면 과연 지난번 서울시장에서 우리가 이겼듯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해지는데 예. 사실은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라면 중도 진영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면 보수 진영의 표가 와, 저 사람이 아무래도 승리를 예. 거둘 것 같다라고 몰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핵심 지지층인 보수 쪽으로만 계속 집중하고 중도를 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점이 의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 또 예. 야권 후보들 전체 중에 저는 중도층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봤지만 예. 20대 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거기가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그 표심이 선거를 거의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야권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처음 한 받아본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념적으로 양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들 중에 일부 분들은 너무 우경화한다 그럴까? 너무 보수 색채를 강하게 띄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점은 좀 걱정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뭐 이준석 대표가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딱 떠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뭐 치킨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네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분들, 자기들 후보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커야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다고 저분들이 이제 뭐 전직 검찰총장, 전직 감사원장 이분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저분들의 영입이나 이런 데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야권 후보로 유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래 하는 거고 뭐 언젠가 우리 당내 우리 후보들한테도 치킨 먹고 맥주 마실 날이 올 겁니다. 뭐 그런 시간이 있겠죠. 조금 이제 좀 미묘한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안 건넌 것처럼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 그때 나름대로 사실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시다가 좀 충돌도 있고 하셨습니다마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역구는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이셨으니까 아직도 민심은 탄핵을 주도한 그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예. 공수와 구분을 확실히 하면서 당시 탄핵에 대해서 정말 뭐 제 평생에 가장 괴로운 심정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예. 저는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예. 제가 쓴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 2년 차에 예. 박근혜 정부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정의 방향을 쇄신하고 방향을 좀 수정해달라. 예. 그런 제 나름대로 정말 충정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씌워진 그런 탄핵과 관련된 그런 특히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 분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거는 또 누구보다도 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분들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하는 거 보고 아,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뭐 우파적인 그런 후보가 돼서는 정권 교체 힘들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제 같은 후보한테도 충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변화가 저는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지면 구속하고 기소하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꽤 환영을 받던데 뭐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책임이 덜한 유 의원께서는 뭐 그 점은 저로서는- 민심이 변하는 거는 같습니까? 그 점은 저로서는 참 아이러니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탄핵에 제가 찬성을 했고 그게 헌법재판소 넘어가고 그게 이제 특검과 검찰, 법원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 총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저는 다만 남의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탄핵에 대해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아 그때는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운 감정,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제가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거를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분명히 좀 알아주시고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탄핵을 가지고 지금 보수 야권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비난을 하고 이런 분열이 갈등이 계속되면 그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의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빨리 사면 복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그 의견은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면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우리 헌법상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8.15가 됐든 크리스마스가 됐든 자기 임기 내에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결정을 만약 하신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하신다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권한을 왜 그렇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이게 또 다른 분열이 안 되고 정말 통합에 도움이 되려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자신의 어떤 선택 하든 안 하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또 설명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책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통이라고 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경제학자로서 사실 몇 분 안 계시죠. 한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 중에. 그런데 제일 공방이 이제 오고 갈 것이 기본소득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정소득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거고 공정소득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경제통이라기보다 지금은 뭐 정치인이 된 이유가 경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의사결정은 전부 정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IMF 위기 이후에 정치에 뛰어들었고 공정소득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인간다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
저소득층, 빈곤층, 실업자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도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정소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뭐 수년째 아주 공약을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전 국민한테 똑같이 돈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은 그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2배, 3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거는 반서민적이고 그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그 지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이제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를 부동산을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 내 부동산 공약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건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해결을 못하고 그때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민정수석까지 지내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잘못된 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를 알면 그거를 깨우쳤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더니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에는 손을 안 대고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했는 거하고는 완전히 제가 180도 다른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저는 공급을 대폭 조기에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이거는 내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정권 초반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월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전월세 이래 된 게 지난해 통과시킨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을 이거 부동산 시장에 진짜 나쁜 악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을 바꾸려면 이제 지금 민주당을 설득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꼭 하고 임대 시장도 민간에 자기 집을 임대로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공급이 이 숨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뜨거운 경선이 이제 시작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전하시는 거 저희도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원금 운용 논란이 불거졌던 나눔의 집 사건에 대해 인격 말살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서 스님의 나눔의 집 사건으로 크게 상심했고 결국 폐렴으로 입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입적한 월주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의 설립자로 20년 넘게 이사장을 지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후원금 운용 논란이 불거지며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나눔의 집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인격 학살적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그 친여 시민단체, 언론 이런 데서 거의 뭐 인격 학살적인 이런 공격을 많이 해와서 우리 월주 큰 스님께서 많은 큰 상심을 하셨고 그게 또 대상포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제 폐렴으로 입적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 금산사와 우리 조계종 관계자분들께 들었습니다. 참 이건 뭐 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그 질서가 이루어져서야 이게 어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지난해 나눔의 집 사건 관련 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나눔의 집 내부 제보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YTN도 나눔의 집이 그동안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설명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있어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쉽다는 발언, 또 후원금을 모아 땅을 사야 한다는 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비대 사업에 대한 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예산 받기 좋은 게 거주시설. 할머니들 거주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자체가 돈을 줍니다. 다른 것은 돈을 안 줘요. 거의. 땅을 더 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쓰지 말고 저 땅을 사서 인권센터가 마무리될 수,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후 검찰은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의 전 운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사진들의 경우에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자체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월주 스님 등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을 해임 처분했고요. 이사진은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월주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금산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 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인격 학살을 자행한 행적을 벌써 잊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지사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것인지 해결사 이미지를 쌓아 표를 얻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월주 스님 연결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 120분 내내 졸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 당시 연결식 화면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졸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최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이 2, 3분 졸고 몇 초 깨기를 반복했다면서 나눔의 집과 관련해 인격 말살이라는 자신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자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이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주째 1000명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확진된 2,436명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절반 넘는 1,242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변이 가운데 비중을 놓고 보면 88%가 델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다 보니 백신 접종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접종 완료 이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은 늘고 있습니다. 226명을 분석했더니 3명 가운데 1명이 변이 감염자였고 델타 변이가 75%를 차지했습니다. 10만 건당 접종 건당 10명에서 15명, 지난주는 12명 정도였고 금주는 한 15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입원율을 2배 넘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중증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백신을 통한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델타 변이를 100% 막을 순 없는 만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달로 예정됐던 모더나 백신의 도입이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8월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생산 차질로 7월 도입 예정 물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총 1,000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908만 회분인 점으로 미뤄 모더나 미도입 물량은 약 100만 회분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달에 못 들어온 백신은 다음 달에 도입되며 다음 달 도입 예정 물량도 계획대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8월분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요. 7월 물량은 8월분에 더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모더나 백신은 스위스에서 원액을 생산해 스페인의 포장 공장을 거치는데 이 중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 공급분은 비유럽 지역에서 생산한다며 제조 공정상 어떤 문제인지 모더나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분은 7월에 공급되는 물량과 제조소가 다릅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8월 이후 모더나 도입 물량 등을 감안해 8월 예방접종 계획을 오는 30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1,700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물량이 도입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과 8월 중에 이제 진행 예정인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총 4천만 회분 구매 계약이 체결된 모더나는 뛰어난 효과성을 인정받아 화이자와 함께 3분기 이후 주력 백신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탁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모더나 측의 문제로 인해 또다시 국내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실제로는 서울대 세미나에 왔다는 딸 친구의 증언 번복이 논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조국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 딸의 친구의 증언이 1심 때 하고 이제 바뀌어버린 건 그 문제인데요. 이게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인질극이라고 표현한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이제 그 장 씨 같은 경우에도 한영외고 유학반의 같은 동기였습니다.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갑작스럽게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응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체험학습서 같은 걸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걸 받는 과정에서 이제 한영외고 측에서 주로 학부모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이곳저곳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 씨도 같이 조 전 장관의 딸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또 그 장 씨의 아버지도 이 체험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또 본인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하신 다음에 발급을 해줬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조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딸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또 그 내용이 정말 많은 양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로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도 받았고 또 이 장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로 온 가족이 또 마찬가지 수사 대상이 됐었던 거죠. 장 씨도 다른 게 아니라 세미나에 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관해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의 아버지도 이 발급해준 그 체험 확인서가 이 부정한 것이냐 허위 아닌 것이냐를 가지고 6번 이상 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의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조 전 장관이 받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신 이게 거죠. 수사를 하다 보면 불러갖고 참고인이나 뭐 또는 또 피의자나 조사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고 뭐 잘못 기억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그칠 수도 있고 지난번 조사한 게 영 미진해서 다시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몇 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꼭 검찰의 과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과잉이다라고 짚어낼 수, 예를 들어서 무슨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뭐 나온 건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밝혀야 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009년 5월에 같이 동급생들이 그 세미나에 갔었고 거기에 조 전 장관 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좀 장 씨 같은 경우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장 씨도 그렇고 다른 증인으로 왔던 다른 동급생인 박 씨도 영상이나 사진을 봤었을 때는 거의 조 전 장관의 딸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른 자료들, 다른 가능성들을 또 검찰이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긴 시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드러내놓은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과연 이만큼의 수사가 필요한 양의 애초에 사건이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도대체 불러서 나름대로 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좀 읽고 있어라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나머지 그 빈 시간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읽을 만한 참고 자료가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세미나에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인데 그거를 그냥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물어봐서 기억을 되짚어내야 될 만큼의 어떤 복잡한 사건일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오늘도 불려가셨대. 또 어머니도 오늘 또 불려가신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크게 되긴 되겠죠. 예. 그런데 아마 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친구인 이 장 씨, 그 이후에 상당히 이것저것 아마 되새겨 보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고백을 보면 그 사람들도 위에서 시켜서 뭐 이것을 뭐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뭔가 그 수사받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처음 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진술을 이렇게 바꿨나라는 자기 고백을 SNS에 남겼고 또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그 법정에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이 진술을 바꿨다는 거에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히 법정에서 지금 장 씨 같은 경우 내가 법정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을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를 했노라고 했는데 기사에는 그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개인 SNS가 나오면서 아 이게 박국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더해서 아니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그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1시가 넘어서부터 기록이 됐다. 그럼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었던 것이냐 라면서 각종 추측들이 혹시 그 시간 동안에 무슨 회의나 압박을 받았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장 씨가 그런 걸 받은 건 아니다. 검사들이 친절하게 뭐 설명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뭐 회유를 했거나 압박을 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장 씨가 당시 놓여있던 상황 자체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썼던 그 내용을 봐도 아 그때는 이른바 복수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 해서 조 전 장관을 원망했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상부에서 시켜서 물론 그날 검사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검사라는 직책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독립적 관청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조직처럼 정말로 상급자와 하급자는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조직의 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게 하나하나의 검사들 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장 씨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검사들이 나쁜 짓을 거기서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상부에서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것도 정당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언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대개는 검찰 수사 위주로만 취재를 하고 재판 과정을 취재 안 하는데 그래도 짜장면이냐 아니면 된장찌개를 배달시켜 먹은 거냐 이것까지 궁금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주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조차도 보도가 제대로 미흡했다는 것은 참 어떤 반성할 문제이긴 하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또 적법하지 않았다 이러고 한다면 당시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이제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끝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은 불면됐고 국민 갈등 역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불멸시킨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야당의 대권 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내 인권보호관들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저걸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렇게 따지면 모든 수사가 잘못된 것들은 다 검찰총장 책임이죠. 뭐 검찰총장이 뭐 어차피 최고 책임자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감찰해라, 공수처에 수사 바로 들어가라. 글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지금 당장 나온 것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뭐 바로 보이는 건 없죠. 이제 예. 그 일을 겪은 본인도 그렇게 뭐 회의나 압박을 겪진 않았다. 검사들이 잘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만 분명히 당시의 조사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출석했는데 오후에 이 조사를 들어갔다는 건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 전 장관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3시간 동안 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조사 과정에 그 영상을 제시하고 영상을 보여준다라면 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를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로서는 뭔가 뭐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그런 어떤 법정에 나서기 전에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라면 그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대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례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 이제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표창장 위조가 있다든가 이렇게 인턴 확인서에 어떤 잘못된 발급 혐의가 있다든가 이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하나씩 뭔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히기 시작하면은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일단 지금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이 이제 시작된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정경심 교수와 주로 정경심 교수가 이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도 재판은 결심을 끝냈고 다음 달 11일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되려면 별도의 뭐 의견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것들까지 어떻게 돌아보려고 한다면 이 재판이 이미 끝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부분도 혹시라도 다른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다시 따져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좀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건 뭐 분명한 건데 어떤 것이 좀 사건의 실체이고 진실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중한 판단들과 더 한번 취재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3일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을 정리하려다 유가족 측 반발에 무산된 서울시. 어제도 유가족이 농성 중인 기억공간을 2차례 방문해 자리를 비워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철거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고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후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재방문이 이어졌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광장 재조성 공사 이후 기억공간 재설치 여부로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이 와중에 일부 보수단체는 철거 강행을 외치며 막말을 쏟아냈고 한때 유가족과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빨리 진영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타나네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서울시는 26일 철거 계획을 일단 유예했고 절충안을 고심하던 유가족 측도 서울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3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세월호 기억공간 건물 바로 앞입니다. 예정된 광화문 공사 진행을 위해 유가족 측은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을 서울시 의회 전시관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결정 즉시 물건은 의회 전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업공간 건물 잔해물은 경기 안산에 보관됩니다. 기업공간 개관 3년 3개월 만에 이전입니다. 다만 유가족은 철거가 아니라 임시 해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이 기업공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저희 가족들과 이 기업 공간을 직접 시공했던 시공사가 함께 직접 해체합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건물 해체 방식을 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기업공간 건물은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설 건축물이지만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절차에 대해서도 이따가 가족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지만 최종 해법은 아직 미완의 상태.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 규정된 세월호 참사 관련 시장의 책무에 따라 서울시가 반드시 대체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기업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철거하면서 이후에 뭐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게 약하다는 거죠. 광화문 재조성 기간 동안 잠시 자리를 옮기게 된 세월호 기업 공간. 하지만 공사 이후 어떻게 기업 공간을 광장에 설치할지 협의된 것은 없어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남북 간의 연락통신선이 복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365님, 남북 통신선의 복구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든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2813님, 양궁 단체전에서 메달 소식 전해준 우리 선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전도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도 메달을 얻고 못 얻기보다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치르고 오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6도까지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 충청 전라 내륙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